북한 18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려 28년이나 갇혀 지내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elcome everybody for this event, particularly important, a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Good afternoon. I'm a North Korean defector, Hae-soo Kim. I was only 13 years old, not knowing why I was sent to the number 18 prison camp. I spent all my young years in the prison camp, and I spent all that 28 years in prison camp losing all my families. And as long as I can breathe and I can speak, I decided that I 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28년 동안이나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김혜숙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북한 인권위원 국회 회의에서 북한의 정치범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고 돌아온 김혜숙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18호 관리소에 끌려 들어가서 28년 동안을 정말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기적처럼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만갑에 나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41살까지 수용소에 계셨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인가요? 뭐 북한 당국자리들이 말하자면 반동이나 정파 분자로 몰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18호 관리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29년 만에 나와서 알게 된 것은 그 할아버지가 6.25 때 이거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는데 뭐 내가 13살 때 잡혀 들어갈 땐 할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탈출을 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철조망이 이렇게 4m 높이의 철조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를 안 줘도 거기에는 3,300의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옆에 가면 이렇게 위 하는 그런 전기의 그 동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가면 탁 말라 붙어 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28년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도 뭐 도망치거나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유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아니 뭔지를 모르잖아 죄를. 아니 아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유 없이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20몇 년간 거기서 지내셨단 말이에요. 예, 저는 뭐 28년 만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동생들은 아직 43년째 거기 있어요. 지금도 이유를 모른 채. 아직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남동생 1명하고 여동생 2명이 아직 거기 있어요. 그러면 동생분은 지금 70년도에 들어가서 아직도 있다고요? 예, 거기서 고향인 애들도 있고. 태어난.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 수용소마다 인원이나 이제 구면은 조금 다르지만 한 2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명? 네. 20만 명이 얼마큼? 한 10개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가족 생활하는 단위가 있고 가족이 끌려가면 가족 생활합니다. 뭐 움막집 같은 데서 아니면 반토굴집 같은 데서 가족 생활을 하고 독신이 가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가장 열악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이 독신들. 6시, 7시부터 이제 밥 먹고 강내 한 150g에다 강내죽 같은 그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면 자기 할당량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래서 항상 200%, 300%입니다. 거기는. 죽기 전에 자기 할당량을 수행하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거죠. 탄광입니다. 탄광. 정치범 수용소들이 일하는 것이 탄광 막장에서 속탄을 캔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세계 어느 누구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모습을 김혜숙 씨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하시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더듬더듬 우리 초등학생 그림처럼 그리신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기 똑같네. 저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지도를?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사회지역 이름을 알아야 제가
사실 뭐 창피하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지역 이름 주소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만 살다가 사회생활 못하고 나왔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면 살아는 지역을 좀 구려보라 그래서 이거를 구렸어요. 엄청난 크기인데 설명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기 이게 대동강을 이거 사이를 두고 여기는 18호 관리소고 여기는 14호 보이부 관리소예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대동강? 예. 제가 75년 2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79년 9월 달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탄강 지역이니까 탄 다 캐먹으면 또 이사를 보내요. 여기가 북창 화력발전소. 예. 유명한 곳이에요? 예. 북창 화력발전소에서 이거 그 평양이란 다 전기 보내는. 50m 떨어진 곳. 자, 예. 여기서 쭉 가서 병원은 많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좀 안전원이나 보이부 가족, 그다음에 이렇게 탄강에서 심하게 다리랑 좀 잘라진 이 상태만. 그러면 심하지 않게 아플 때는 어디 가서 치료를? 아니 저도 이거 손 이렇게 잘라지는데 이건 뭐 병원에 같은 건 대상도 안 되죠. 그냥 손이 혼자? 어디가 다치셨다고요? 손 이거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또 엄지손가락이 지금 절단이 되셨네요. 그러면 말도 안 돼. 여기 사시다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서 살다가 그다음엔 여기요 심산경 여기에 또 79년 9월달에 얼른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석탄이 다 캐고 이쪽으로 옮긴 또 거죠? 이사 가라고 그래요 여기. 예. 한 곳에 오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89년 저기로 이사 갔어요. 89년 9월달에 갑니다. 여기서 살았고 백설이는 이거 노동자 합숙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요. 이거 철조망이 또 갇혔잖아요. 여기 또 이거. 있구나. 이거 철조망이 또 여기 또 있네? 막아놨어요. 구역이 다 있어. 네. 대단한 그림을 그리신 게 네. 어마어마한 거리에 그걸 다 기억해내시고 그걸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수용소다 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용어도 익숙치가 않고 저렇게 진짜 넓으냐. 엄청 넓다. 저희 세 개 리를 합해놓은 건데요. 득장리하고 봉창 1, 2를 합해놓은 것이 북창군에 있는 이자 18호 관리소 김혜숙 씨가 있던 곳인데 불순분자라고 한 사람들, 이자 뭐 월남자 가족이라든지 6.25 전쟁 때 국군을 도와준 사람들 이런 가족들을 몽땅 잡아다가 이주시켜놔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가혹하게 탄캐는 데가 바로 18호 관리소였는데 노동력이 필요했군요. 예,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공민권이 박탈당합니다. 아니, 근데 공민권이 박탈당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죽을 때까지도 못 나오고 죽어서도 못 나오는 데가 이 정치범 수용소인데.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씨의 그림입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이 일꾼과 안전원의 집에 석탄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이 한차와 함께 바쳤다. 16살 때부터 30살까지가 차 탄 거고 이랬어요. 하루에 몇 시간? 중3짜리인데 하루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학교 졸업해가지고 노동안전교양 받을 때는 뭐 8시간 노동제라고 배워줬는데 8시간 일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저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일 시키고 그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탄광에서 나오면 영양제라고 줘요. 알랑미밥 이렇게 조금 요만큼하고 이렇게 시래기국. 근데 전 그때 내가 어머니가 다 사망하고 아버지는 또 보이비에서 잡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형제 제일 맞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내가 그 비닐 주머니에다가 그 알랑미밥 나 단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거 싸가지고 가서 동생들이 저 올라 이렇게 집에 퇴근할 시간만 되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갖다 주고 그거 밥 요만큼 그거 풀 때대로 물 바가지로 막 요갖고 뿌려가지고 하서라지. 일을 안 한 동생들은 밥을 주지 않아요? 아니, 그저 내가 세대 주니까 세대주 앞으로 그저 통강냉이 몇 킬로 주는 게 다예요. 어떻게 젖었는지 그런 젖은 강냉이를 7.5킬로를 한 달분을 타요, 배급을. 그렇게 하면 그걸 집에다가 바싹 말리면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그 맷돌에다 팍팍 갈아가지고 봉투 이렇게 3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만한 봉투 그 강냉이 옥수수 가루가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세대 주니까 내가 일 나갈 때만 그걸 함께 먹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인원수대로 안 주고? 한 일이 힘들잖아요. 예.
여자들은 탄 애들. 여자들은 이자고 보셨잖아요. 2톤짜리 탄차에다가 이거 자기가 탄을 삽으로 퍼서 실어야 돼요. 하루에 몇 강차라는 걸 제가 지령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뒷다리가 막 알배기고.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 안 줬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설이 가고 탄 쏟는 거 했어요. 제가 손이 이거 다쳐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띵띵 부었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이거 진단서가라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한 손을 들지 못하는데도 내가 강차에 실어야 돼요. 뭐 실으면 막 이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라 하면 앉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앉으면 이거 좀 막 밟아대면 때려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아픈데 삽질을 하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삽을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삽질을 잘 못하면 이렇게 이런 돌미라도 이렇게 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땡땡 보여.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돼요. 근데 남이 혼자서 5강차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강차도 못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매맞아야 돼요. 많이 맞았어요. 때리기도 해요? 막 때려요. 지령과제 못하면. 일을 하면 아까 영양제 그거 다 안 줘요?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지금 나 엄마 그 언니 그 시간만 기다리는데 그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 안 주면 또 굶어야 되잖아, 동생들. 그럼 동생들 밥 주려고 그걸 안 먹어요? 지가 그 먹으러 넘어가겠어요. 엄마도 다 없는데. 아유.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시아 1위. 북한 전체 인구 3분의 1이 넘는 760만 명의 아이들이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식량 부족과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해마다 사망하는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수는 무려 한국의 14배 이상. 또한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가 1위로까지 꼽히며 세계 최악의 아동 인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 한창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랄 나이에 당장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북한의 아이들. 최근 중국에선 북한 꽃집이 관광까지 등장하며 거리로 내몰린 북한의 아이들을 관광 상품으로까지 전락시켰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 너무 기가 막힌 게 저게 내 모습이고 내 친구들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아라 씨도 생각이 많이 나시죠? 많이 나요. 근데 또 가슴 아픈 거는 나는 그래도 이제 지나왔으니까 옛날이었는데 그나마.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은하 씨도 예전 생각도 나고 뭐 기가 막힌 생각도 나고 그러실 거예요. 정말 제가 있을 때도 문 열고 나가면 보통 우리 고사리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밥알 하나, 국소리 하나 먹겠다고 그 진흙땅에서 기어다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만갑을 듣고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목은 저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저게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꽃제비들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윤안에 있는 꽃제비들을 이제 동굴 안에서 사는 모습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꽃제비가 나왔으면 이렇게 동굴 안에까지도 꽃제비 있는 걸 와서 봐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광객들을 데려다 보여주고 북한의 뭐 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꽃제비라는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아마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인도적 차원으로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우리 쪽 바람이고 그 중국 쪽에서는 사실은 그냥 좀 난감한. 그러니까 저건 중국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서. 근데 꽃제비들이 어떻게 저 중국으로 넘어가죠? 그 두만강 상류나 압록강 상류는 뭐 얕아요. 발목도 안 오는데 한 절만 무릎 정도도 안 오니까 아이들은 밤에 몰래 넘어오거든요. 제가 연길 쪽 갔다가 꽃제비를 봤거든요. 청소년들 무진장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공안들도 안 잡더라고요. 그냥 그 애기들이라서 그런지. 먹을 걸 찾아서 넘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이들을 잡아서 다시 강제 북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어린 아이들은 좀 놔둡니다. 아니 왜 꽃제비라고 불렀어요? 그 꽃제비 어원을 따진다면요, 러시아어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코체비에 이게 망명자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사람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북에서
어린 친구들이 어디서 주워 먹고 이렇게 동양화해서 먹고 이런 사람들을 꽃제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한 집안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꽃제비 생활해요. 한 집안이 엄마, 아버지, 아들, 뭐 딸 다 데려가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몰래 중국에 들어가서 없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들어가고 사실 새끼들 먹일 거 오드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앉아서 그러면 한지에서 개울바닥에서 꽃제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기다리다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말도 마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애들한테 죽으면 모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애들 옷을 다 벗겨서 우리 애새끼들 입히면서 살았어요. 옷이 없으니까 사람 죽으면 무조건 옷 벗겨서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뒷집에 그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가 돌아가신 집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가보니까 애들이 어린 애들이에요. 3살, 4살짜리 애들인데 엄마가 죽기 전에 죽을 써서 먹었나 봐요. 먹고 그 설거지를 안 하고 가마에 그냥 놨는데 그 가마에 붙은 죽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는데 다 긁어 먹어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또 이래서 앉아서 긁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는 벽을 손으로 막 긁었나 봐요. 그래서 벽지가 다 떨어지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냥? 네,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얼어서 다. 그때 걔네들 저도 그 소문 들었는데 벽지를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이 키 닿는 데까지 다 벽지를 뜯어서 먹은 거예요. 애기들이에요? 5살하고 8살이에요. 아유, 답답해. 동생이 먼저 죽었는지 동생한테 이불이 덮여져 있더래요. 아버지가 나중에 와보니까 애들이 그러고. 뭘 알겠어, 쟤들이. 짐승을 보더라도 참 저렇게 돼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도 먹일 겁니다. 근데 하물며 저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은 또 성장기고 한참 먹고 밝게 웃어야 될 저 나이에 더 이상 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유, 더군다나 사회주의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까지 저렇게 굶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회가 됐지 북한은 말로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지상낙원이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중앙공급체계가 무너지고 배급을 못 주게 되면 기득권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데 진입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먹을 거 다 먹고 더 많이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국제사회에서 들어가는 분유든 과자든 식량이든 다 기득권 세력들이나 군대한테 먼저 가고 이 일반 주민들이나 소민들 저런 아이들한테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배급이 딱 끊겨가지고 아빠하고 엄마가 청진으로 장사를 나갔어요. 가면서 한 일주일치 그 식량을 놔두고 나갔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 번 나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일주일 식량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3명이서 중간에 먹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한 20일 되니까 언니가 또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 한 거의 20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20일 되니까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음식 매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국수물이라도 주면은 그거를 마시면서 또 이제 꽃잼인 줄 알고 막 욕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보내고. 몇 살 때 그런 거예요? 그때 11살 때였거든요. 다 그래도 감정도 알고 자존심도 네.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3일하고 2끼를 굶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엄마가 왔는데 이렇게 불 뗄 것도 없는 거예요. 뗄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자 있잖아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그때 밥 해주고 쌀 갖고 와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렇게 동네에 살면 아이들이 저렇게 굶고 그러면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이렇게 서로 좀 먹을 것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누구나도 다 굶기 때문에 안 돼요. 양보하면 내가 굶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안 먹고 이 사람을 좀 내가 내일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인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없어요.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애들이 눈만 반짝반짝해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문 두들겨서 나가보면 뭘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우리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야 우리도 굶었다. 소금이라도 달라는데 소금이 어디 있어요. 소금도 없는데 며칠 있다 보면 그 차디찬 얼음 거기서 깡깡 울어 죽어 있어요. 그 애들이 밥 달라고 빌려온 애들이 그 우물가에서 죽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나도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군인 가족도 엄청 많이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꽃집이 생활 많이 나갔어요. 그때 본인 배급만 주기 때문에 군인 장교들은 들어가서 부대에서 식권제로 먹고 가족들은 배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 애들도 다 꽃집이 나갔었어요. 지금 나아졌나요? 강병 교수님? 지금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고난의 행군의 시기로 또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마니스체가 많이 나오니까 김종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독재자도 그 악질 같은 독재자도 인민이 무서우니까 나도 죄기밥을 먹으며 쪽잡을 자면서 이 고난의 행간을 극복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